한 주간 있었던 뉴스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확하게는 이제 2주죠. 설날 연휴 때 방송을 쉬었으니까.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 미국 연준이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미국 연준에서 원래 조금 더 빨리 내릴 것 같다라고 얘기했던 게 한두 달 전이었는데 지금은 약간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특히 이제 트럼프 취임 이후로 이제 인플레가 조금 자극이 된다. 거기다가 막 관세 지금 때리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 좀 문제가 많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해서 지금 내가 금리를 낮추면 지금 시장에다가 좀 뭐 기름을 붓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이 다소 상승할 것 같다 해서 동결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됐냐? 우리나라의 지금 금리가 사실 더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금리를 지금 내릴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와중에서 미국이 조금 주춤하면은 우리도 조금 이제 고민을 해볼 때가 된 거죠. 특히 이제 미국 연준의 인사들이 이 추가 금리 인하를 되게 신중히 생각을 해야 된다. 급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취임 초기이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자. 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기도 합니다. 한국은행에서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를 조금 조절하지 않을까라는 기사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미 1월 달에 내리기로 생각했다가 그래도 트럼프 취임하고 상황 한번 봅시다. 라고 해서 지금 미룬 거라서 2월엔 내려갈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1월 16일에 그 통화정책회의 의사록 있죠. 그 의사록이 이제 최근에 공개가 됐는데 그걸 보면은 6명 모두 금통위원 6명 모두 이게 인하를 하긴 해야 되는데 아직 1월 달에 내리는 거는 조금 모르겠고 2월을 한번 봅시다. 정도의 그 뉘앙스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2월에는 내려갈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뒤로 3, 4, 5, 6월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는 미국의 금리 인하도 좀 반영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 자, 지금 생각보다 경제가 되게 심각하다는 건 여러분들도 뭐 언론이나 이런 데서 많이 들으셨잖아요. 특히 이제 건설업도 우리나라의 이 GDP의 상당 부분 차지하는 중요한 그 산업군 중에 하나인데 이 건설업 쪽이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건설사들이 지금 많이 망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좀 지방의 소규모 건설사들도 주로 망하고 있고 이제는 최근에는 그래도 조금 대형 건설사들도 좀 힘들었던 곳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뭐 파산도 하고 뭐 그러고 있는데 특히 지방이 지금 심각하죠. 지방의 미분양 폭탄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준공 후 미분양에 대해서는 정책을 조금 열어줬는데 그 정도로는 사실 집을 사러 오지 않죠. 그러면 서울에 돈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돈을 조금 쪼개가지고 똘똘한 한 채로 갈 거 지방에도 한 채씩 사줘야지만 지방도 조금 온기가 돌 텐데 그게 지금 안 열리니까 이제 건설사들이 준공 전 미분양도 좀 세금 혜택을 주면 안 되냐 라고 이제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긴 합니다. 근데 지금 뭐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정부가 이런 거를 지금 신경 쓸 여력이 없다. 주택 10가구 중에 2가구는 인허가 받고도 착공을 못했다. 지방은 더 심각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좀 얼어붙고 분위기가 조금 너무 막 서울 특정 지역들만 막 올라가는 느낌이라서 다들 관망세로 있어서 그렇지 집을 공급을 못하고 있는 거는 이건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B 아파트는 더 공급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월세 구하러 가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 빌라나 오피스텔도 신축이 유독 월세가 많이 올랐습니다. 신축. 그러니까 그 비아파트도 신축 선호 현상이 있거든요. 당연히 아파트만 새 거를 원하는 게 아니고 이 비아파트, 빌라나 오피스텔도 새 거를 좋아합니다. 훨씬 살기 좋거든요. 근데 그 새 거가 공급이 많이 안 됐어요. 최근 2년 사이에 인허가, 착공, 준공 다 박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축급 비아파트는 월세가 또 비싸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공급이 안 되면 시장의 가격으로 영향을 막 주기 시작하는데 지금 뭐 못 느끼시는 분들도 이게 계속 이런 상황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갑자기 막 터질 수가 있어서 지금 공급이 안 되는 거를 조금이라도 해결을 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정책도 그렇고 뭐 전혀 뭐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뭐 건설사들이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공사를 해봐야 남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성이 안 나온다. 내가 지금 지으려면은 원가는 이만큼 올랐는데 분양가를 내가 못 올려받아요. 서울에 몇 곳, 뭐 강남 이런 데나 좀 비싸게 그나마 받죠. 나머지 뭐 서울이 아닌 지방이나 이런 곳들은 분양해도 원가를 지금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사업을 멈춘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좀 싸게 지어야 되니까 인건비라도 좀 줄여보자 해서 이제 외국 건설 인력을 도입하려고도 많이 합니다. 이미 많아졌지만 지금 한국 국적의 건설 기술자가 많이 줄었어요. 제가 이제 건설회사 출신이잖아요. 예전에 저 때만 해도 지금으로부터 그냥 한 10년 전만 해도 저는 이제 삼성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외국인을 좀 덜 쓰는 회사였습니다. 그때 뭐 외국인 쓰면 좀 뭐 여러모로 이렇게 뭐 불편한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인들 위주로 많이 쓰고 특정
특정 어떤 공종에는 뭐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고 했었었는데 이제는 안 그렇죠. 이제는 진짜 많아졌고요. 그 이유는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인들이 이제 은퇴를 하시는 거예요. 이분들도 이제 몸이 이제 한계가 오는 거잖아요. 노인분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벌써 10년이 지났으니까. 그러니까 한국인들 기술자들은 은퇴를 하는데 청년들은 이 건설업에 안 들어오거든요. 힘들다고. 그리고 지방을 떠돌아다녀야 되니까. 그러니까 청년들이 안 들어오는데 건설 숙련자들은 은퇴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뭐 젊은 친구들이 필요하니까 외국인들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또 내국인 일자리 침해. 아니 일을 안 하는데. 한국인들이 일을 안 하는데 어떡하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또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9,000건, 3,000건, 1,000건. 그래서 서울 아파트 거래 가뭄 이 정도야. 뭐 이런 기사들도 나오는데 지금 거래가 완전히 잠겨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원래 대출 규제도 있었기 때문에 잠기는 거에서 이제 연초가 돼서 대출 규제 풀렸으니까 거래를 좀 늘어나려나 했던 상황에서 지금 탄핵 전국 뭐 이렇게 지금 가버리니까 사람들이 지금 부동산에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GTX 호재 3기 신도시 고양 창릉에 1,800가구가 본청약 공급한다. 3기 신도시 중에 가장 좋은 곳 중에 하나가 창릉이죠. 창릉은 나중에 생긴 거예요. 원래는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창릉에 신도시 발표를 하면서 GTX까지 넣어주겠다. 그래서 엄청난 메리트를 준 거죠. 거기다 더 좀 충격적인 거는 그 뒤로 일산도 있고 파주도 있는데 더 서울에 가까운, 사실상 서울에 거의 붙어있는 느낌의 지역의 대규모 신도시를 GTX까지 준다? 그러면은 고양 창릉은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신도시입니다. 언제 입주하냐? 이거는 뭐 다른 얘기더라도 이거를 청약을 받을 수 있다면 받는 게 좋겠죠. 물론 이제 분양가가 뭐 7억 초중반이라고 하지만 이걸 비싸다고 말하는 사람은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걸 비싸다라고 얘기하면은 앞으로 신축 아파트는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미 뭐 물가도 많이 올랐고 금융 비용에다가 땅값에다가 이런 것들까지 고려하면은 이건 사야 돼. 근데 될 확률은 모르겠다 정도이겠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분들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양 창릉뿐만 아니라 남양주 왕숙, 서울 마곡 뭐 해서 공공 분양이 조금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에 공공 분양이 좀 적었는데 올해도 뭐 많은 건 아닙니다. 목표치를 많이 밑돌긴 하지만 그래도 공공 분양은 가격에 메리트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할 수 있는 분들은 하시면 좋은데 아마 이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대다수는 확률은 거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또 이제 듣는 분들 중에는 그래? 나 한번 해볼까?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5만 원 낼까 말까 MG는 지금 고민 중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청약통장이 진짜 애물단지가 돼버렸습니다. 이 청약통장이 가격을 이제 25만 원으로 월 납입액 인정 금액을 높여버리면서 사실상 25만 원씩 내라고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담이 되죠. 언제 집을 살지 청약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이거에 대해서 1년에 300만 원씩 내야 된다고? 그럼 10년이면 3천인데 그러니까 이거 포기한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이것도 사실 생각해보면 25만 원씩 내다가 내가 뭔가 필요한 일이 생기면 그때 깨든 뭐 이걸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하든 하면 되는데 뭔가 이게 처음 돈을 모으는 보통 사회 초년생이나 뭐 이런 뭐 대학생 들어가면서 많이들 만드시니까 그냥 부담돼서 안 만들래요 하시는 분들도 많죠. 참 애매합니다. 애매하지만 그래도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서 좀 납입을 할 수 있으면 납입하고 있다가 그러다가 뭐 깰 때 깨더라도 하는 게 맞지 않나? 애매합니다 정말. 오히려 왜 25만 원을 올려가지고 이렇게 좀 애매하게 만들어져 버렸는지 좀 안타까운데 그거는 여러분들도 알고 다들 아시지만 지금 전세 대출에서 워낙 펑크가 크게 나가지고 기금이 모자라서 25만 원으로 올렸다는 거.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평당 2억 이게 되네. 반포대장주 레미안 원벨리가 106억에 팔렸다. 52평이 이제 평당 2억이 돼서 100억 넘게 팔리는 시장이 돼버렸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대부분은 다 강남만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게 왜 그러냐. 시총 50 해가지고 지금 KB 부동산에서 선도 아파트 50이라는 거를 발표를 하거든요. 여기에 지방의 대단지 아파트들도 들어갑니다. 뭐 경기도에도 막 들어가고요. 근데 이런 게 많이 빠져버렸어요. 지금 강남의 아파트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양극화가 심각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시총이라는 거는 단지 그 주택 수, 단지의 그 세대수죠. 세대수 곱하기 가격이잖아요.
세대수 곱하기 가격인데 이 세대수가 많으면 시총이 커가지고 순위에 올라가는 곳들도 있거든요. 근데 세대수가 그렇게 높지 않은데 강남 가격이 계속 올라가 버리니까 이제 역전 현상들이 일어나면서 강남 아파트들이 계속 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비강남은 소외되고 있다라고는 기사도 있고요. 부동산 침체에도 강남 3구만 나홀로 상승 중이다. 이런 기사들도 있습니다. 이제 거래 건수가 강남 위주, 뭐 비싼 아파트, 어차피 대출과 상관없는 그런 가격대들 위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여보 시리즈 있죠. 여보 시리즈. 이 언론 기사들 중에서 여보 뭐뭐 하랬잖아라는 시리즈가 있는데 이게 또 이제 몇 달 지나가지고 이제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여보 내가 집 사지 말랬지라고 하던 기사들이 많았는데 다시 또 이제는 여보 집값 폭락한다며 하면서 나왔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서울은 전고점에 거의 도달했다. 그래서 지금 서울 아파트들이 물론 지역의 편차가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강남은 전고점을 뚫어버렸고요. 그리고 이제 강남이 아닌 그 옆에 있는 상위 지역들 이 지역들도 거의 전고점에 다 도달을 했고요. 그 외 좀 서울 외곽에 있는 곳들도 거의 뭐 90% 93%까지 막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고점에 거의 도달을 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집값 올랐어요. 기분 좋아요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소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뭐야 우리 집은 계속 떨어지는데 왜 저 동네만 올라 라고 하면서 오히려 화가 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철저하게 지금 정책, 이 세금 제도, 국회에서 만든 법 때문이라고 봅니다. 다 같이 내려가고 다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특정 지역만 올라간다는 거는 이건 정책의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호캉스 갈 필요 있나요? 한강뷰 주차장에 AI 주차 요즘 아파트 놀랍네 해가지고 최근에 신축 아파트들의 커뮤니티가 좋다 뭐 이런 얘기들이 기사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커뮤니티가 좋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커뮤니티가 되게 계륵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계륵은 뭐냐면 이제 닭갈비 살을 말하는 건데 먹기에는 애매한데 버리자니 맛있어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좋은 시설 있잖아요. 좋은 커뮤니티와 좋은 어떤 그런 뭐 예를 들어 뭐 밥을 줘요. 막 아침, 점심, 저녁 다 주는 막 새끼 다 주는 그런 식당 이런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게 당연히 없는 것보다 좋지만 문제는 유지비입니다. 유지 비용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래서 신축을 지을 때 특히 조합에서 요즘에 고급화 전략을 많이 써요. 그래서 이 비싼 것들을 좀 넣자. 왜냐면 그게 집값에도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뭐 수영장도 넣고 뭐 조식 주는 뭐 식당도 넣고 뭐 카페테리아도 넣고 뭐 이제는 뭐 여러 가지를 막 넣습니다. 뭐 어린이 뭐 키즈 카페도 넣고 뭐 수영장도 넣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돈이 좀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 있잖아요. 그런 동네들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됩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닌 곳,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소득이 받쳐주지 못하는 곳에 이런 고가의 커뮤니티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완전 애물단지가 되는 곳이 많습니다. 특히 수영장이 문제거든요. 수영장이 있으면 참 좋아요라는 거를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닌데 수영장이 돈이 많이 들어가요. 기본적으로 물을 끌어다가 계속 정수를 해가지고 약품을 넣으면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관리비라는 게 꽤 들어가고요. 또 하나 물값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설 유지비도 들어가죠. 그래서 이게 반대로 이 비싸요 안 먹어요 밥 주는 아파트 역설 이런 기사도 같이 뜨거든요. 무슨 소리냐? 이 커뮤니티가 있는 건 좋은데 유지비를 결국에 충당하려면 반대로 이건 공동구매이기 때문에 우리 세대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 그 입주민들이 최대한 이걸 많이 이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유지비가 많이 들어서 결국에는 그 입주민들이 많이 이걸 이용을 해줘야 되는데 뭐 아주 좀 속상한 얘기지만 이런 거죠. 뭐냐면 원래도 수영장을 많이 다니는 동네예요. 이 아파트 사람들은 원래도 수영장도 가고 뭐 골프 연습장에서 골프도 연습도 하고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그 돈을 써. 그런 분들은 아파트에 커뮤니티가 생기면 야 너무 편하다 하면서 많이 씁니다. 그러면서 유지비가 충당이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원래 나는 골프 연습장 가서 골프 잘 안 쳐요. 그리고 나는 원래 그렇게 수영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아파트에 신축이고 수영장이 생긴대. 야 있으면 참 좋겠다. 가끔 내가 우리 애랑 데리고 가서 뭐 한번 수영하면 좋잖아 라는 정도의 분들이 많이 그 입주를 하고 계시다면은 이 유지비가 안 나옵니다. 유지비가 안 나와서 어느 순간 수영장이 문을 닫아버려요. 그리고 사우나에 물을 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건식 습식 사우나도 이제 중단을 해요.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 복도에 전구를 하나씩 빼기 시작합니다. 이 공용관리비도 비싸다.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이제 어디 하나씩 이제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5년, 10년 지나가지고 이제 전구도 깨지기 시작하고 뭐 골프 연습장 기계가 이제 낡았어요. 바꿉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처음엔 되게 이뻤던 소파가 이제 낡아가지고 이제 막 너덜너덜해져요. 그럼 소파 바꿔야 되지 않나요? 하면은 그 누구 돈으로 바꿀 건데 막 하면서 막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무조건 커뮤니티가 많은 게 좋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이거는 그 지역의 어떤 그 금액이나 소득에 맞춰서 적절하게 배치하는 게 길게 봐서는 좋다. 근데 왜 이런 게 안 될까요? 이걸 많이 넣고 비싸게 팔고 나가면 그만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게 해결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처음 한 5, 6년은 운영 잘 되다가 나중에 한 6년, 7년, 10년 지나면은 폐쇄되고 이런 일들이 좀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좀 다양한 얘기를 해봤는데 사실 뭐 이 부동산이라는 게 모르겠어요. 이게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이 양극화라는 것들이 좀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80%가 다 부동산으로 자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되게 민감한 주제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내용들을 또 전달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니까 제가 이제 다루는 거라서 뭐야 우리 아파트 커뮤니티 잘 돌아가고 있는데 뭐 약간 나를 욕하는 것 같네?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게 현실의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 조금 뭐 고려해보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 주간 있었던 뉴스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용 총재가 2월 기준금리 인하는 뭐 불가피한 것은 아니다. 재정 부양책 같은 것도 필요하다. 이런 또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1월에 금리를 낮출 것이냐 하다가 이제 안 낮췄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2월에는 금리를 낮출 것이다. 가 거의 뭐 지금 대다수 지금 어떤 시장의 판단입니다. 근데 이제 이창용 총재 한국은행 총재가 아니다. 그거는 아니다. 라고 이제 무조건 내리는 건 아닙니다. 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금리 안 내릴 수도 있구나. 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소수 있지만 대다수는 이거는 한국은행장의 입장에서 원론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런 전망들이 계속 나옵니다. 지금 금리를 안 내릴 방법이 없다. 지금 경제가 되게 안 좋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는 여러 가지를 판단할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어떤 말이 이 시장에 영향도 많이 주죠. 그러니까 시장이 예측하는 대로 똑같이 언급을 해버리면 그것도 또 문제이기 때문에 약간 좀 뭐랄까요. 템포 조절을 하는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상황이 뭐 좋지는 않다. 그래서 동결이나 뭐 이런 것들은 어렵지 않을까. 왜 그러냐. 지금 국책연구기관이죠. KDI에서 올해 성장률을 더 낮추는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향 조정을 했어요. 거기다가 지금 뭐 추경을 해야 된다 해서 한국은행도 얘기도 하고 지금 뭐 정치 쪽에서도 지금 경제를 살려야 되니까 예산을 더 편성합시다. 그러면 그 20조, 30조를 어디서 가져오는데 이거 국채 발행해야죠. 한마디로 적자 보면서 추경을 더 반영하자 뭐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장에 돈을 더 풀어야 되는 것도 지금 급박한데 여기서 금리를 안 낮춘다? 그러면 어쩔 건데? 라는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낮추지 않을까라고 지금 보는 게 정배인 거죠. 왜 그러냐? 이게 지금 해외 이제 투자은행들이 올해 한국은 한 3번에서 한 4번 정도는 금리 내릴 것 같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1% 정도는 더 내려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게 한국 경제 지금 되게 안 좋잖아요. 거기다가 금리 인상의 가장 주목적은 물가 안정인데 한국의 물가는 이미 안정된 지 오래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기서 지금 이 금리를 가지고 외부의 자금 유출되는 거 거기다가 뭐 지금 부동산 시장이나 어떤 자산 시장의 버블을 막겠다라는 논리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있는 건데 사실 여러분들도 더 잘 알지만 지금 이 내수 경제가 정말 안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자영업자분들 너무 지금 힘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시장에 돈이 안 돈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게 마냥 버틸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이 해외 투자은행들은 한국은 한 3-4번 내릴 것 같고 미국은 지금 경기가 그래도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많이 내리면 한 번 정도 되지 않을까? 한마디로 지금 미국과 한국의 금리 격차가 벌어지는 거에 다들 베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말만 하고 있냐? 아니다. 실제로 외국인들이 한국 금리 인하에 베팅을 해가지고 지금 여기에 돈을 엄청 갖다 붓고 있습니다. 아니 한국은 지금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저기 버티고 있지? 야 그럼 이제 지금 투자해 해가지고 막 채권 사고 막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는 좀 딜레이는 시킬 수 있지만 결국에 금리 인하 방향의 기조는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은행들도 잠깐만 금리가 좀 내려가? 그럼 나도 이제 영업을 좀 시작해야 되겠는데? 라고 지금 생각하는 것 같아요. 또 새해가 됐으니까. 그래서 지난달에 그 신한은행에서 스타트를 한번 끊었는데 이번에 이제 농협은행도 우리는 좀 더 공격적으로 최대 한 0.6%를 낮추겠다. 주담대 주기형 상품이니까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낮추겠다는 겁니다. 그럼 0.5, 0.6이면은 꽤 많이 내려가는 거죠. 물론 이게 최대기 때문에 우대금리 해가지고 뭐 이거저거 붙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지금 추세가 금리를 좀 낮춰서 영업을 좀 하겠다. 라는 게 이제 시작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빠르면은 뭐 한 3, 4월 정도 그때쯤 되면은 어느 정도 금리 인하가 체감되기 시작할 걸로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뭐 5주 만에 다시 고개 든 서울 집값 무슨 조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뭐 뭐랄까요 기사를 위한 기사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주간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인데 사실 뭐 0.05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0.01 뭐 빠져도 0.04 뭐 이런 거니까 사실 이게 그냥 약보합 뭐 강보합 정도 수준인 거죠. 그냥 계속 그냥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뭐 요 정도 올라갔다고 해서 고개를 들었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거지. 이건 되게 지금 현미경으로 땡겨서 보고 있는 거고 멀리서 보면은 그냥 계속 그냥 평행선을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 상황에서 경제는 지금 뭐 계속 안 좋아지고 있는데 내수도 힘들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금리를 낮추게 되면은 금리를 낮춘다는 거는 댐의 둑을 낮추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 물이 넘쳐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유동성이라는 돈이 들어오는 거죠. 그럼 이 돈이 들어올 때 당연히 이제 정부나 뭐 이제 경제계에서는 이게 그 어떤 뭐 내수나 뭐 이런 소비로 많이 좀 돈이 갔으면 싶겠지만 사실 그렇게만 갈 수는 없잖아요. 금리라는 건 그냥 전방위적인 영향을 주는 거니까 당연히 자산 시장으로도 좀 올 겁니다. 그래서 그 돈이 뭐 지금 미국장도 막 좋고 막 코인도 막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꽤 많은 돈은 좀 금융시장으로 갈 것 같아요. 뭐 신용대출을 받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고 일부는 또 이제 부동산으로 막 가겠죠. 그리고 이제 일부는 또 이제 회사로 들어가면서 투자도 하고 소비도 하면서 지금보다는 좀 나아지지 않겠냐. 당연히 그에 대한 반대작용으로 뭐 자산 시장의 조금 가격 상승 이런 것들은 부작용이 일어나겠지만 자 거기다가 지금 지방은 아주 심각하죠. 그래서 이 악성 미분양이라는 거는 준공 후 미분양입니다. 그러니까 준공 전에는 공사 중이니까 내가 공장에서 지금 빵을 만들고 있는 와중에 빵을 미리 파는 거기 때문에 조금 마음이 그래도 좀 덜 불안한데 빵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유통기한이 딱 찍혔는데 말 그대로 이 물건을 안 팔면 안 되는 상황인데 창고에 계속 둘 수도 없고 보관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거를 팔려고 해도 안 팔리는 물건 이게 바로 악성 미분양이죠. 이게 지금 많아졌습니다. 벌써 지금 2만 채가 넘어간단 말이에요. 지방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경북, 대구 쪽에 막 몰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방에서는 되게 심각하단 말이죠. 이거에 대해서 2만 채면은 한 채당 뭐 예를 들어 뭐 한 3억이라고 칩시다. 뭐 4억이라고 칩시다. 그럼 얼마입니까? 4억이면 4, 2, 8. 8천억인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돈이 지금 묶여 있는 상태인데 이거를 좀 팔고 싶어도 뭐 지금 다주택 규제도 많죠. 거기다가 뭐 어디에 다 막혀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그래 그러면은 내가 대출 조금 풀어줄까? 라고 했는데 대출 풀어서 됩니까? 라고 지금 이렇게 원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뭐 지방은 DSR을 조금 풀어줄게요 라고 하지만 어차피 지방 미분양을 살 사람들은 뭐 대출이 되냐 안 되냐 보다도 이걸 사가지고 내가 그래도 좀 가격이 올라갈까? 라는 거를 좀 보고 산단 말이죠. 가뜩이나 지금 준공 후 미분양인데 뭐 급할 것도 아니죠. 여기는 그냥 동호수 다 골라서 산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산 이후에 올라갈까를 생각해 보면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아. 내가 선발된 줄 알았는데 나 혼자 가는 거지. 왜냐면 다른 사람들이 어차피 안 올 것 같은 거죠. 그러면은 안 산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어떤 대출을 완화해주고 뭐 이런 정도로 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이제 주택 수를 제한을 좀 풀고 뭐 이렇게 해서 나 말고도 다른 사람들도 사러 올 것 같으니까 미리 좀 사볼까? 라는 마음이 들지 않으면 이건 해결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냐? 제도상으로는 뭐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항상 그 미분양 나고 하면은 이런 걸 하죠. 뭐 골드바도 주고 뭐 벤츠도 주고 뭐 여행권 뭐 크루즈도 막 보내주고 막 이런 걸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 차라리 분양가를 깎아라 라고 하지만 분양가를 또 못 깎는 이유가 있어요. 이미 또 분양을 했기 때문에 먼저 산 사람들이 있죠. 내가 5억에 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분양가를 깎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골치 아파지는 거거든요. 나중에 대출 받는 거에도 좀 문제가 생기고 거기다가 기존에 산 사람이 뻔히 내가 두 눈 뜨고 있는데 이걸 가격을 깎으면 나도 깎아줘라. 안 깎아줘? 그러면 막 현장 아파트 입구 막아버리고 이런 것들 막 또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걸로 막 혜택을 주려고 하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어차피 내가 산 이후에 다른 사람이 이걸 더 사주려나? 이게 지금 감이 전혀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된다. 거기다가 지금 취득세도 엄청 높잖아요. 취득세가 지금 13.4%가 최대입니다. 그러면 뭐 단순히 계산해서 10억짜리 사면은 세금만 1억 4천만 원이에요. 1억 4천만 원.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내고 사야 되는데 누가 이걸 사겠습니까? 그리고 서울 집을 팔고 지방에 한 채만 가지고 있겠다라는 사람은 지금 극히 드물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당연히 최소 두 채를 보유해야 되겠다. 최소 뭐 세 채는 보유해야 되겠다라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데 여기가 막혀 있으니까 지방은 살아나기가 요원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은 답이 없다. 이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금 해제되려고 할 것 같은 뭐 그렇게 추정되고 있는 오세훈 시장이 한번 운을 띄웠던 그런 뭐 대치동이나 삼성동, 잠실 이런 데가 가격이 지금 쫙 올라가고 있어요. 비싼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사면 그 이후로 더 올라갈 것 같다는 기대감이 생기면 사람들이 사거든요. 한마디로 지방도 똑같은 거죠. 내가 이걸 사고 나면 올라갈까? 라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부도 그리고 이제 국회도 이거를 좀 열어줘야지. 가능성을 좀 열어줘야 들어가기 시작할 텐데 그게 안 되면 이제 계속 저 상태로 가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할 거예요. 아니 지방에 집값 뭐 낮추면 뭐가 문제냐라고 하지만 보통 이 지방에 대규모 공급을 한 곳들은 지방 건설사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럼 그 지방 건설사들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도 당연히 그 지방 거주자들이 훨씬 더 많겠죠. 거기에 일하는 일용직이나 아니면 관련된 이제 기술 노동자들도 다 그쪽 인근에 사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의 직장이 지금 엄청나게 힘들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방 경제들이 되게 안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은 더 망가집니다. 그렇게 되면 지방에 있는 돈이 좀 있는 분들은 야 지방 이제 답 없다. 안 풀어주려나 보다. 야 그럼 이거 팔고 야 지금 사러 가자. 했는데 마침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풀어줄 것처럼 보여. 그러면 야 그러면 저기 대치동에 하나 사자. 미리 더 오를 수도 있으니까.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정부의 정책과 국회의 지금 세법이나 이런 것들이 지방에 있는 걸 팔고 서울로 오세요라고 지금 적극 권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과연 맞는 건가? 그래서 지금 지방에도 거의 2,500만 명 이상이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 계속 서울로 돈을 보내라고 하는 정책이 여전히 먹히고 있다는 거는 이거 지방 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맞나? 라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거는 정치권에다가 좀 요구도 할 필요가 있거든요. 우리 동네에서 돈 빼가지고 서울에 집 사세요라는 정책을 지지할 것인가? 자, 지방 미분양 폭탄 위기에 건설사가 준공전 미분양도 세제 지원을 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앞으로 악성 미분양이 될 것 같은 게 더 많아요. 앞으로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미리미리 조금 뭐 적체된 거를 좀 해소를 시켜줘야 이게 어느 정도 좀 숨통이 트일 텐데 이대로 가면은 이제 금융위기 때처럼 이제 뭐 건설사들 이제 막 부도 나고 이제 그 콘크리트인 상태로 이제 그대로 이제 멈춰 있는 아파트들도 이제 막 나타나고 준공 다 해가지고 겉에서 봤을 때는 신축 아파트 같은데 안에 인테리어는 하나도 안 돼 있고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쨌든 지방 경제 살리기라는 개념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될 상황까지 온 거예요. 이대로 가면 심각하다. 그렇지만 국토부는 뭐 굳이 지금 뭐 지원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2022년, 23년에 인허가 받은 지방주택은 절반은 첫 삽도 못 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인허가 받아도 소용이 없죠. 지금 분양을 해도 안 될 것 같고 짓고 있는 것도 미분양인데 내가 뭐하러 지금 공급을 하냐라는 것 때문에 이 건설사의 장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건설사는 뭐가 있냐면 사람과 돈만 있으면 결국에 일이 돌아가거든요. 딱히 공장이라는 게 없잖아요. 현장에서 짓는 거니까. 그래서 역설적으로 건설 경기가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을 막 내보냅니다. 쫙 내보내요. 핵심 인력만 내비두고 나머지 사람들을 막 잘라버려요. 왜냐하면 경기가 안 좋아지면 쉽게 이 노동력을 해고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지방 경기가 안 좋은 거에다가 미분양까지 쌓이기 시작하면은 당연히 건설 업계 쪽에서는 해고가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이 또 이제 또 2차적인 어떤 경제에 부담을 주는 거라서 이 상황을 계속 지켜보는 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또 왜 지방 건설사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뭐 굳이 뭐 건설사들 돈 엄청 벌었는데 라는 얘기도 하시는데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으면 망하진 않겠죠.
그리고 그 돈들은 대부분 다음 사업을 위해서 또 땅을 사놨습니다. 또 땅 사가지고 대출 조금 받아가지고 인허가 하고 있었던 땅에 다 묶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건설사들 그냥 이대로 망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5년간 32% 올랐다. 치솟는 공사비에 건설업계 죽을 맛이다. 그러니까 이제 원가는 올라가는데 분양가는 높아지지 않는 상황. 거기다가 이제 각종 규제도 많아지고 이제 그 어떤 뭐 고급화 이런 거에 대한 수요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이 누는 고급화로 가 있는 소비자들이 원가는 높아진 거를 인정을 못하는 딱 지금 그 구간이죠. 그러다 보니까 야 분양가가 뭐 이렇게 비싸? 야 무슨 뭐 춘천에 이 가격이 말이 돼? 뭐 야 무슨 뭐 강원도에 이 가격이 말이 돼?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약간 고급스러운 걸 또 원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미분양이 막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다 워낙 단기간에 이게 이 원가가 올라가고 막 하다 보니까 이제는 답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지금 이제 이 건설업계는 이제 뭐 파산 아니면 뭐 그냥 뭐 어떻게든 버티고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재건축 공사비 후불 청구서 매섭다. 뭐 원자재값 인건비 인상해서 지금 뭐 입주 직전인데 공사비 때문에 다시 뭐 공사비 협상하자고 입주를 막아버리고 뭐 이런 단지들도 막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결국에 원가 이상의 돈을 벌자고 이윤을 남기자고 건설업도 하는 건데 이 이윤 보장이 안 되기 시작하니까 이제 공급이 안 되는 것이고 이 공급이 안 되면 결국에 언젠가는 또 한 번 또 터지거든요. 그러면 그게 또 나중에 또 올 텐데 지금 당장은 심리가 좀 이렇게 위축돼 있고 하다 보니까 야 뭐가 문제야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또 지나고 나면 그때 공급했어야 되는데 라는 얘기가 또 반복될 것 같습니다. 자, 전셋값 폭등 주범 임대차 입법 손질 나선다. 폐지보단 개선이 바람직하다라고 해서 국토부가 국토연구원에게 의뢰를 맡겼던 용역이 하나 있습니다. 도대체 임대차 입법이죠. 신고제 빼고 계약갱신 청구권하고 전월세 상한제가 어떤 영향을 준 것인지 좀 보고서를 정리해달라. 라고 용역을 맡겼는데 그게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상당히 심각한 영향을 줬다. 이건 뭐 모두가 알죠. 모든 국민들이 이제 뭐 몇 년간 그동안 체감을 했으니까 전세가가 엄청나게 급등하고 민간 임대 시장이 이제 완전히 뭐 붕괴되고 뭐 무너지는 수준이었죠. 전세를 얻는 사람 그리고 전세를 주는 사람이 예전엔 그래도 뭐 좋게 해결하던 문제를 이제 소송으로 가고 뭐 서로 막 뭐 비난하는 수준을 넘어가지고 이제 뭐 이제 고소하고 뭐 대법원까지 가고 죽이네 살리네 막 했었던 거 거기다가 뭐 전세가 막 급등하고 막 5억짜리 전세가 순식간에 막 7억 8억까지 올라갔던 일들이 고작 몇 년 전입니다. 근데 이 임대차 입법이 여전히 그대로 살아 있어요. 바뀐 게 거의 없어. 그러니까 지금 같이 약간 뭐 위축돼 있는 상황이니까 뭐 해결됐나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게 또 한 번 이런 일들이 다시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폐지를 하거나 아니면 지자체한테 자율적으로 맡기거나 아니면은 지금처럼 민간에서 임대인 임차인들끼리 알아서 하거나 뭐 아니면은 뭐 계약갱신 청구권은 뭐 보장하되 이 상한제를 뭐 10%로 올리거나 뭐 이렇게 총 4가지의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물론 이게 뭐 법적인 효력이 있거나 뭐 정부 정책의 방향성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아니지만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폐지를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뭐 굳이 바꾼다면은 그냥 3년으로 한다든지 2+2 최소한 +2만 없애줘도 훨씬 좀 시장이 안정화될 것 같은데 뭐 정부가 지금 손질하겠다고 마음 먹어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어차피 국회에서 이걸 동의하지 않으면 뭐 안 바뀌기 때문에 정부가 바꾸겠다고 그동안 말했던 부동산 정책의 거의 90%가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지금 야당에서도 이걸 좀 개선을 해야 된다는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또 한번 좀 크게 한번 또 불길이 또 붙으면 그제서야 또 바꿀려나?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한번 또 전세 때문에 한번 시끌시끌할 것 같습니다. 또 올랐네. 서울 대학가 원룸 평균 월세 57만 원에서 61만 원으로 올랐다. 지금 그 최근 한 2년간 빌라랑 오피스텔 이런 소규모 비아파트 공급이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없다시피 했고 특히 이제 서울은 더 부족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원룸이라고 할 만한 그리고 그나마 좀 살기 좋다고 말할 수준의 월세들이 지금 막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강남은 뭐 진작에 100만 원 넘었고 다른 동네들도 지금 뭐 60만 원, 70만 원 막 가고 있는 겁니다. 예전만 해도 뭐 한 4, 50만 원에 구하던 게 지금 6, 70만 원 정도까지 막 올라가 있는 상태다 보니까 좀 부담이 되죠. 근데 그렇다고 뭐 안 살 수는 없고 또 여기서 출퇴근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 막 계속 올라간다. 가장 비싼 곳이 이화여대 인근인데 월세 74만 원에 관리비 10만 원이다. 그러니까 대학교 보내면 애한테 이제 매달 한 90만 원 정도, 90만 원 정도 집값으로 보내주고 용돈도 좀 줘야 되고 학비도 내고 뭐 이렇게 한다면은 이제는 이제 부담이 되죠.
확실히 이제 지방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유학이죠. 서울이나 이쪽으로 유학 보내는 게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서울 국평이 1억 떨어질 때 상위 20%는 4억 올랐다. 그래서 지금 집값은 계속 초양극화로 가고 있는 거죠. 결국에 모든 정책이 서울로 돈을 보내고 그 서울에서도 똘똘한 한 채로 보내라고 하니까 계속 좋은 곳만 올라가고 애매하면 안 올라가고 나쁘면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지금 몇 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득 격차 확대로 집값이 초양극화가 되고 평균 가격차가 사상 최대가 됐는데 평당 2억짜리 아파트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도 정부나 어떤 정치권에서는 조용하게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거죠. 물론 지금 뭐 시국이니만큼 뭐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거는 국민의 민생인데 이런 민생에서는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내 집 마련은 꿈 이제 전세 대출까지 줄인다. 그래서 이제 그 허그에서 전세 보증보험 때문에 사고가 너무 많이 터져가지고 이제는 보증보험의 보증률이라고 해야 되죠. 이것도 이제 90%로 좀 낮추고 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전세 대출을 조금 까다롭게 보는 것도 이제 나타났습니다. 보증보험이 100% 보장을 안 해주니까 이제 대출도 조금 까다롭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세도 대출 나갈 때 소득을 좀 따지겠다. 예전에 정부가 다 보증할 때는 소득 같은 거 잘 안 따졌거든요. 그냥 네, 뭐 사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해드릴게요 하고 바로 그냥 대출해줬는데 지금 이제 그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은행도 이제 돈을 잃을 수도 있는 확률이 생겼기 때문에 전세 대출도 조금 까다롭게 보고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가뜩이나 지금 월세 비중이 좀 높아지고 있는데 이제 반전세가 조금씩 늘어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월세로 전환도 좀 될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전세를 사는 것도 쉽진 않다. 이제 빡빡해지는 거죠. 전반적으로. 거기다가 이제 금리 인하 이런 것들이 당연히 전세 대출에도 영향을 좀 줍니다. 그러니까 전세 대출을 받는 게 이제 조금은 더 나아지겠죠. 시간이 좀 지날수록. 그러면 이제 전세가가 또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특히 이제 전세 물량이 또 부족한 그런 지역들, 그런 소수의 지역들은 전세가 상승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올 겁니다. 뭐 빠르면 뭐 한 4월, 5월쯤 되면 또 다시 그런 얘기들 나올 텐데 이게 뭐 전세는 사실 별로 어떤 해답이 잘 보이진 않아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을 할지. 예전에는 비아파트, 뭐 빌라나 뭐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이런 것들을 대규모로 짓게 막 해줬었는데 지금은 뭐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비싼 동네들이 조금 더 비싸지는 그리고 내가 가고 싶지 않은 동네들은 좀 가격이 좀 괜찮은 그래서 어차피 안 가는 약간 이런 또 양극화 시기가 당분간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한 주간 있었던 뭐 경제 이야기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골드바를 살 수가 없어요. 요즘에 골드바가 아주 그냥 동이 났습니다. 그래서 동네에 가면은 보통은 금은방이 있잖아요. 그래서 금은방 가면은 골드바 얼마예요 하면은 뭐 살 때는 얼마고 팔 때는 얼마 하면서 살 때가 비싸고 팔 때는 싸거든요. 거기다 이제 부가세까지 붙어가지고 이거 금 실물을 사는 게 손해다라고 알고 있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보통 골드바는 정말 돈 많은 사람들이 그냥 뭐 남는 현금 가지고 뭐 사시든지 아니면은 작은 돈으로 뭐 이제 기념으로 해가지고 뭐 조그맣게 뭐 10돈을 산다거나 뭐 100g 산다거나 뭐 이런 분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아예 그냥 골드바가 아주 그냥 씨가 말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금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라고 얘기하는 상황이더라. 왜 그러냐? 이 조폐공사가 이제 초유의 판매 중단을 하면서 더 이제 이게 촉발이 된 건데 사람들이 갑자기 막 골드바를 사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값이 올라갈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을 막 사기 시작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금은 이 현물 시장이 있고 선물 시장이 있는데 현물에 선물이 연동이 되긴 하지만 선물은 물건이 없는 거를 그냥 가상의 수량을 가지고 막 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현물은 실제 물건이 거래가 막 됩니다. 개수가 막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골드바, 그러니까 골드 투자를 해야 되겠다, 금 투자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금이 뭐 그렇게 갑자기 이렇게 구해집니까? 안 구해지다 보니까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조폐공사에서 우리 수량이 좀 필요하니까 이거 좀 그냥 일반 국민들한테 팔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이제 멈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골드바를 못 사니까 사람들이 어떡하냐. 이제 옆에 있는 은이라도 사야 되겠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못 사면 뭐 이더리움 산다. 뭐 이런 것처럼 안 되겠다. 이거라도 사자. 왜냐면 지금 당장 현물을 사야 되겠는데 딱 갔다가 옆에 거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금 풀려가지고 대치동 사러 갔는데 없으면 옆 동네 사러 가는 거랑 뭐 똑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실버도 갑자기 막 팔립니다. 그러면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갑자기 우리나라에 지금 금 현물이 부족해지기 시작하면서 수요가 막 쏠리니까 보통 이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거는 이제 암호화폐, 뭐 가상자산, 뭐 비트코인 이런 거에나 붙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금에 붙었어. 금에 김치 프리미엄이 붙어가지고 순식간에 해외보다 20%가 비싸졌습니다. 근데 금이라는 거는 전 세계 가격이 연동되거든요. 금이라는 게 뭐가 있어요? 한국 금이나 뭐 똑같죠. 미국 금이나 다 순도로 따지는 거니까 이게 프리미엄이라는 게 붙어도 뭐 얼마 차이가 안 나야지 정상인데 갑자기 한국인들이 한국에서 금을 찾다 보니 일종의 패닉 현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20%의 김치 프리미엄이 붙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 KRX라고 해서 제가 옛날에 저도 막 몇 년 전에 막 금 투자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 KRX 금 시장이라는 게 있고 여기서 사면은 부가세가 붙지 않기 때문에 뭐 실물을 갖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금으로 뭐 투자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 KRX 그 금거래소에서 증권회사 계좌를 만들어서 투자를 하면은 뭐 쉽게 된다. 주식처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던 게 있습니다. 여기에 올 들어 개인이 막 금을 엄청나게 막 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금 가격이 우리나라만 튄 겁니다. 유독. 자, 보면은 보통은 뭐 한 2,000 정도 팔리는 거죠. 2,000 정도? 뭐 물론 뭐 잠깐 더 많이 팔리기도 하지만 킬로그램입니다. 근데 이게 연초에 갑자기 지금 10톤이 팔려버리는 거죠. 10톤. 그러니까 물건이 없었겠죠. 말 그대로 현물이 부족해지기 시작하면서 소위 말하는 이제 콱 스퀴즈 현상이 일어나면서 가격이 튀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이런 얘기도 있어요. 뭐냐면 그 온누리 상품권이 풀렸잖아요. 이 설날 하면서. 그래서 설날에 온누리 상품권이 쭉 풀려가지고 그걸로 한 200만 원 돈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럼 이게 거의 15%? 한 20% 이렇게 싸죠. 이 실제 시세보다 돈을 더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 내가 바꾼 돈보다 온누리 상품권을 더 주니까 이걸로 뭐 살 거 없으면 금 사라는 얘기가 막 돌았었어요. 이게 작년에도 돌았던 얘기거든요. 근데 뭐 금 그래 뭐 사지 뭐 안 사면 어때 뭐 이 정도의 사람들이었다가 갑자기 또 쏠린 것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설날 때 사람들이 지역 화폐 그걸로 바꿔가지고 그 자기 동네에 있는 시장 가가지고 금은방 가서 이거 사면은 한 15% 싸게 사더라. 그럼 이거 괜찮지 않냐 하면서 막 사람들이 산 거예요. 그러면서 가격이 또 우리나라가 튄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가지고 지금 또 온누리 상품권 전수조사한다고 정부가 또 갑자기 또 나섰습니다. 그래서 뭐 그거 산 거 뭐 보고 뭐 문제 있으면은 뭐 이제 그 판매 권리를 뭐 회수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갑자기 금 현물 이쪽에 막 돈이 막 쏠리기 시작하면서 뭐 ETF로도 돈이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단기적으로 좀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으면서 한국이 좀 튀었다. 금 가격을 보여드리면 금 가격이 지금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여기 좀 확대해 보면 요때가 언제죠? 요때가 뭐 단기 저점이라고 봐야 될까? 그러면 대충 1월 24일입니다. 1월 24일만 하더라도 13만 원 정도 했거든요. 13만 원. 13만 원 정도 하던 게 순식간에 쭉 튀어가지고 최고가가 16만 8천 원까지 올랐으니까 거의 20% 올라버린 거죠. 순식간에 한 달도 안 돼서 20%가 올라버렸고 그래서 야 이거 금이 이렇게 올라? 하니까 사람들이 막 금 골드바를 막 사고 막 하다 보니까 프리미엄이 붙었는데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세계의 가격과 연동이 되니까 아니, 너무 높잖아 하면서 지금 다시 쭉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도 금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혹시 모르는 뭔가 이 경제 불안 경제 위기가 오지 않을까? 지금 뭐 미국이나 뭐 어디 뭐 지금 트럼프가 뭐 관세도 매기고 하는데 뭐 전쟁 뭐 끝낸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지만 뭔가 불안하다. 그러니까 좀 안전자산으로 좀 가 있을까? 하는 돈들도 막 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실제 뭐 현물이 없다. 금 현물이 훨씬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막 돌고 있어가지고 단기적으로 막 급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집값 얘기해 보면요. 집값 통계는 지금 연초보다 더 떨어졌다 하면서 전세값도 하락 전환됐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은 야 이제 집값이 좀 안정되고 좀 빠지고 있구나. 전세도 오른다던데 뭐 전세도 다 빠지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이 통계라는 거는 이제 평균을 내는 거니까 내가 살고 싶은 동네랑 내가 살고 싶지 않은 동네도 같이 섞어가지고 n분의 1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통계로 보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뭐 대구 같은 곳들은 지금 훨씬 더 막 하락이 막 심하거든요. 이것만 봐도 사실 공급이 최고의 어떤 가격 안정책이라는 건 알 수 있는 게 대구도 공급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공급엔 장사가 없다고 계속 신축을 공급하니까 가격이 이렇게 쭉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당연히 전세도 싸지고 공실인 집이 많아지면 전세가 오를 수가 없죠. 그러면 전세가 오르지 않으면 매매가도 오르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신축들은 계속 생기고 그러면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집값이 이렇게 쭉 안정되고
횡보를 하게 되는데 대구는 너무 많이 지어가지고 너무 많이 짓고 사실 연차별로 수요보다 막 거의 막 2배, 3배를 지은 곳도 많아서 사실상 이 수요를 지금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가격이 이렇게 막 내려가는 건데 아까 말했듯이 보합이라고 해서 그럼 다 조용한 것도 아닙니다. 내려간 데가 있으면 또 올라가는 데가 있는 거죠. 그게 지금 소위 말하는 이제 잠실, 뭐 삼성동, 막 대치동 이런 곳처럼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막 묶여 있는 곳들 여기가 지금 뭐 폭등을 막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뭐 리센츠 국민평형 30억 원 돌파 축하드립니다. 뭐 이러면서 커뮤니티에 막 올라오고 막 그러거든요. 이게 그 2023년이었나요? 그때 가장 저점. 2023년 1월 달이 제일 저점이었는데 그때 뭐 18억. 19억까지 떨어졌었던 그런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고작 지금 2년 만에 11억이 오른 거예요. 2년 만에 11억이 올랐다고 보시면 되고 가격으로 쳐도 거의 60% 이상 상승을 한 거니까 정말 많이 오른 거죠. 2년 동안 60%가 오른 거니까. 그래서 지금 야 이게 뭔 소리야 거짓말 아니야라고 하는데 그런 분위기는 아니고 지금 엄청 거래도 많이 됐기 때문에 조만간 이제 통계로 막 나올 겁니다. 수치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왜 강남 쪽만 풀어줘야 하면서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안 풀린 곳들도 있어요. 특히 이제 뭐 재건축 추진하는 곳들 이런 곳들은 아니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뭐 재건축 되지도 않고 있는데 하면서 뭐 답답해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개인적으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지는 게 맞다고 전 봅니다. 이거는 주택에는 적용하는 게 좀 무의미한 것 같기도 하고 위헌 논란도 워낙 많고 국민의 재산권도 많이 침해하고 뭐 정책이긴 한데 뭐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재건축은 또 한번 오를까 봐 걱정돼서 아직도 남겨놨습니다. 자, 집 살게요. 문의 오면 호가부터 올린다. 신고가가 속출하는 의외의 이유 뭐 해가지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실제로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특히 뭐 제가 아까 말한 강남이나 뭐 강남 인접된 지역들은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한두 달 전만 해도 이런 느낌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지금 누가 산다고 하시는데 사장님이 그거 매물 있죠 하면은 아 죄송해요 저 안 팔게요 하면서 물건이 쑥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가주택 그 소유자분들은 아 이거 조금 더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집 보고 싶은데 문의하면 오른다. 계좌번호 안 준다. 뭐 이런 얘기도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매도자 절대 우위 시장에서나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약서를 쓰러 갔다가 거기서 앉은 자리에서 막 몇 천만 원, 1억 올리고 이러는 게 매도자 절대 우위거든요. 그러면서 도장 좀 꺼내주시면 안 돼요, 사장님 하면서 그 중개사분이 좀 도장 주세요. 이제 파셔야죠. 아유, 그래도 이분들 지방에서 올라오셨는데 이따가 또 기차 타고 내려가셔야 돼요. 도장 주세요. 하면은 그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안 판다니까 하면서 갑자기 계약서 다 쓰고 가계약금까지 받았는데 뭐 몇백만 원, 뭐 천만 원 받아놓고 안 판다고 그냥 막 무조건 배째라고 하시는 그런 광경이 옛날에 2020년, 21년에 많았어요. 그러면 아유 할아버님 왜 그러세요? 저랑 같이 담배 한 대 피고 오세요. 하면서 막 가서 막 설득하고 그러면 아니 안 판다고 지금 뭐 누가 팔어 지금 옆집은 뭐 그냥 2억 올라간다는데 내가 왜 팔어? 하면서 막 그러면 옆에 그 사겠다고 매수하는 분들이 화를 내는 게 아니고 안 팔면 어떡하지를 걱정하던 그런 시절입니다. 차라리 그냥 1억 올려주고 거기서 끝나면 좋겠다. 매수자도 너무 마음이 급하고 이 중개사가 다른 중개사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내가 2억 더 받아드릴 테니까 그 사장님 절대 파시면 안 돼요. 거기 파시면 큰일 나. 내가 지금 2억 더 들고 저기 대구에서 한 분 지금 KTX 타고 올라오고 계시니까 잠깐만 기다려줘. 도장만 찍지 마. 아시겠죠 할아버지? 뭐 이러고 있는 그 상황. 이게 지금 강남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빌라 단독 안 팔리는 이유 있었다. 아파트 거래 비중이 이제 80%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이제 아파트 선호도도 많이 높아지고 반대로 지금 빌라나 단독의 거래량이 많이 줄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특히 이제 젊은 분들이 전세 사기나 이런 것들이 비아파트에서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서 더더욱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원래도 아파트를 선호하는 세대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이제는 뭐 굳이 저쪽 가가지고 리스크를 안을 필요가 없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왕 전세 월세를 얻어도 아파트로 가겠다. 그러면 아파트에서 한번 살면 또 빌라로 내려가기가 쉽지 않아요. 주차도 불편하고 뭐 보안이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좀 취약할 수는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아파트를 더 선호해야지라고 자연스럽게 간단 말이죠. 이게 지금 이제 80%
50%에 육박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서울에서 도저히 못 살겠다. 짐 싼 사람들은 그럼 어디로 가나를 봤더니 결국에는 같은 돈으로 서울에서 구축의 아파트에서 불편하게 사느니 조금만 멀어지면 출퇴근 시간만 뭐 1시간에서 1시간 반으로 좀 늘리면 경기도 나가서 신축급의 아파트에 대단지에서 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같은 돈으로 서울에서 막 나홀로 아파트나 아니면 뭐 지하 주차장도 별로 없는 낡은 아파트에 사는 게 이제는 점점 싫어지는 것 같아요. 젊은 분들이 이제 짐을 싸가지고 경기도에 신축을 많이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단 신도시 뭐 이런 곳들 공급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많이 올랐죠. 그쪽이 이제 공급이 많다는 건 신축이 많다는 거고 그 신축이 많으니까 또 사람들이 글로 가가지고 그래 전세금 빼가지고 집 사겠다라고 또 이제 인천 가서 신축 많이 사시고 그런 것들이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 인구가 계속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 인구가 주는 게 어떤 분들은 이제 뭐 고령화, 뭐 저출산 이런 거라고 보시지만 사실은 그런 건 아니죠. 서울 인구가 주는 거는 이 젊은 인구가 유출되고 있는 것이고 그 젊은 인구들이 경기도에 가서 신축에 거주하는 수요로 바뀐 것 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언제든지 다시 서울로 들어오려는 수요가 대기 수요화 돼 있는 거죠. 왜냐면 이제 지하철이나 뭐 이런 것들 타고 계속 서울에 직장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또 돈 모아가지고 서울 또 들어와야지 이런 마음을 계속 갖고 있단 말이죠. 이게 참, 이게 해결이 참 안 되죠. 이게 서울에 더 뭐 좋은 집, 뭐 사람들이 원하는 뭐 아파트, 신축 이런 것들을 공급하는 수밖에는 없는데 다 재건축 재개발을 해야 되니 또 거기 가지고 있는 소유자분들은 또 소유자분들대로 또 원하는 게 있고 근데 뭐 공사비는 또 높아졌고 근데 공사비를 안 내면서 새 집을 또 갖고 싶고 이건 뭐 사람들의 당연한 마음이니까 공급이 또 안 되는 이 악순환에 계속 빠져 있다. 지어도 남는 게 없다. 건설사가 공사비 쇼크를 지금 뭐 보고 있다. 이런 기사들도 계속 뜹니다. 그래서 건설사들이 돈 잘 번다고 생각하는 거는 지금 이제 사실 잘못된 생각이시고 대부분은 지금 뭐 망한다. 망하기 직전이다. 뭐 일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을 다 본사로 불러가지고 원탁에 뭐 6명이 앉아 있어. 이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내보낼 수는 없어. 왜냐면 이분들 내보내면 이제 나중에 시황이 좋아졌을 때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이 핵심 직원들을 데리고는 있어야 되는데 급여를 주려면 뭐 현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현장이 없어요 지금. 공사를 뭐 할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사에 불러놓고 안 되면 뭐 구조조정도 하고 그러다가 못 버티면 이제 파산도 하고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건설사가 지금 되게 심각한 그런 상태고 이 상황이 당장 해결될 기미가 보이진 않죠. 자, 근데 이런 기사들도 막 계속 나와요. 2억 깎아줘도 외면한다. 초역세권 서울 얼죽신인데도 미분양 난다. 이런 기사 보면은 여러분들 어떤 생각 드세요? 아니 뭐 한쪽에서는 엄청 올라간다고 하는데 한쪽은 또 뭐 서울인데 미분양이 난다고? 그럼 도대체 뭐야?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요거는 어찌 보면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서울에서 미분양이 난 곳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분양가가 엄청 비싸요. 초기 분양가가 상당히 높아가지고 그 옆에 있는 신축들보다도 훨씬 비싼 가격에 분양한 근데 그 분양한 그 상품도 엄청 대단지가 아니고 뭐 또 소규모 단지 뭐 나홀로 아파트 뭐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미분양이 날 만한 금액이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좀 공감하는 그런 곳들이 미분양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막 청약 광풍이 불 때도 한쪽에서 미분양이 나고 있는 거예요. 미분양이 난 애만 보면은 야 서울은 뭐 수요가 없다. 라고 보시겠지만 실제로 가보면요. 야, 이 가격에 이거를 내가 어떻게 사? 라고 하는 그런 단지들이 여전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곳들이 조금 깎아준 거예요. 근데 2억 깎아줘도 외면이라고 하면은 왠지 많이 깎아준 것 같지만 원래 시세를 너무 초기 분양을 너무 세게 했어. 그러니까 깎아줘도 이 가격도 좀 애매한데요? 라는 것들이 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에 이제 건설 대책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갈 때 이미 발표가 됐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되게 애매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국토부 뭐 기재부에서 정책 발표하는 게 사실 동력이 많이 약한 상태죠. 그래서 뭐 어떤 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나와도 뭔가 대단한 거를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지금 분위기고 그리고 이제 대책의 어떤 그 강도가 약할 경우에는 뭐 역시 뭐 기대한 대로구만 이런 실망감이 또 생길 수도 있어서 아직 이 어떤 뭐 대책에 대한 뭐 내용을 제가
파악은 못했지만 이게 시장에 큰 영향을 주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거기다가 이제 기본적으로 건설 대책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 신축을 짓고 뭐 세금을 일부 지원해주고 뭐 혜택을 주고 뭐 이런 지원책들을 발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대부분 또 이제 국회에서 입법을 또 개정해야 되는 것들도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이게 뭐 정부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는 이제 삼권 분립의 나라기 때문에 정부도 국회와 또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뭔가 정책이 국회와 행정부가 잘 협의되기도 어려운 상황이니 뭐 대책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나오면은 제가 또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대차법 5년 만에 손보나 전월세값 상승 부작용 해소 주목해서 지금 뭐 국토연구원에서 연구 용역을 해서 임대차 입법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요거 뭐 좀 개정을 합시다라고 이제 발표한 거를 아마 이번 대책에 뭐 넣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거는 추진하겠음 이거지 바뀐다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시간이 지나서 정치적으로 안정이 된 다음에나 뭐 다시 이야기해보는 게 맞지 않을까. 지금은 문제인 건 맞는데 바뀌지는 않을 것 같다. 바뀌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장기 민간 임대주택이라고 해서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 요거 한번 추진하다가 별로 이제 사업성 안 나와서 안 했던 거를 지금 국토부가 다시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제 감면을 해가지고 대기업들, 돈이 많은 그런 기업들이 들어와서 이제는 국민 간의 임대와 임차를 주지 말고 기업과 개인 이렇게 기업이 집주인이 되고 임차인은 개인이 되는 요 구조로 가자. 그래야지 정부가 봤을 때 어떤 뭐 관리도 좀 편할 것이고 훨씬 더 안정화가 되겠죠. 뭐 전세 사기나 이런 것들은 기업들이 진행하기는 또 어려운 부분들도 있죠. 지금 기업이 임대업을 하고 있지만 사실 소규모거든요. 근데 이거를 뭐 재산이 뭐 몇십조 뭐 몇백조가 되는 그런 외국계 기업들도 이제 들어오면서 대규모로 이제 운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투명화가 되는 거죠. 훨씬 컨트롤하기가 좋죠. 뭐 개개인 막 수백만 명의 임대인을 관리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기업들 몇 개 관리하는 거는 훨씬 쉬운 거니까 뭐 처벌하기도 좋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장단이 있겠죠. 외국계 자본들이 지금 들어온다고 하니까 당연히 시장성을 보고 들어오는 것 같은데 이게 뭐 약간 애국주의 마인드로 보면은 외국계 기업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우리나라 땅을 사서 우리한테 월세를 받는다고 하면 막 좀 속상해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뭐 강남의 오피스 건물들 보면 외국계들이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뭐 그냥 투자다라고 보면 될 텐데 워낙 그 큰 자산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산운용사 헤지펀드들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얘네들이 그냥 나가진 않을 거거든요. 어떻게든 돈을 벌 방법이 있으니까 들어오는 걸 텐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양도세 5년 감면, 지방 미분양 특단의 대책이 나올까? 뭐 이런 것들도 지금 기대하고 있어요. 이 정책에서. 그래서 아마 민간 장기 임대도 발표를 하고 양도세 감면까지도 나오면은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큰 게 취득세죠. 이 취득세가 풀리지 않으면 양도세 5년 감면이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요게 같이 묶여서 나올 수는 있지만 이게 진행이 될까라는 의문까지 같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으로 돈이 가야 되는 이유가 없거든요. 지금의 정책 구조와 세금 구조를 보면은 그래서 이게 단순히 그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조금 발표한다고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뭐 어떤 대책들이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GTX-B도 이제 착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착공식을 했어요. 착공식은 이미 했는데 실제로 착공을 뭐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GTX-B가 이 노선을 보시면 이 여의도랑 용산, 서울역을 지나가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제 강남을 안 가다 보니까 예전부터 이 사업성이 조금 떨어진다. 아무래도 강남에 가장 그 직장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출퇴근 시간대 많이 타줘야지 사업성이 나오는데 강남을 안 지나가서 좀 아쉽네요. 라는 것 때문에 민간에서 이걸 잘 안 하려고 했었습니다. 사업성이 잘 안 나오니까. 근데 이제 어찌어찌 해가지고 이제 착공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만약에 개통이 된다고만 하면은 뭐 예를 들어 지금 이 송도라든지 마석, 평내 뭐 마석 요런 데 있죠. 사실 여기서 여의도 오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일산 그 운정 파주 쪽에서 서울역 접근성 엄청 좋아졌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거기도 조금 지나서 몇 년 지나면 이제 삼성역까지 뚫리면 뭐 예를 들어 파주에서 삼성역까지 정말 순식간에 오거든요. 그런 것처럼
GTX-B도 라인만 보면은 이제 서울 접근성이 좋지 않은 곳들을 많이 지나갑니다. 특히 이제 도심 접근성이 안 좋은 걸 많이 해소를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착공한다고 뭐 바로 되는 것도 아니지만 다시 이제 제2의 GTX-A처럼 그런 효과를 낼지 또 이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쨌든 착공된다고 하는 것들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관심 없다가 언제 관심 갖죠? 준공할 때쯤 돼가지고 관심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가면 또 늦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관심 가지고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